딸을 버리고 떠난 남자. 그리고 30년 뒤 그는 법정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다. 재판장석에 앉은 판사 바로 자신이 버린 딸이었다. 오늘 한 남자의 죄와 한 여자의 용서가 세상을 울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 30분.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차가웠고 긴 복도엔 구두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날의 305호 법정은 이른 시각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초로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엔 오만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 박성호 58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재판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가 맞닥뜨릴 운명은 30년 전 그가 저버린 한 사람 때문이었죠. 재판장의 문이 열리며 검은 법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차가운 표정 속에서도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주심 판사로 임명된 이서연 판사 32세. 재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은 아직 낯설었지만 몇 년간 판결문으로만 사람을 울리고 웃겼던 법조계의 신성으로 통했습니다. 제305호 법정, 박성호 피고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단단했습니다. 피고석의 박성호는 잠시 얼굴을 들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시선을 돌렸죠. 그녀의 이름이 마음 어딘가를 스쳤습니다. 이서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법정에는 피해자 근로자 12명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자금을 빼돌리며 급여를 주지 않아 병원비를 못 낸 끝에 장애를 입은 이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서연 판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복은 인간의 감정을 숨기는 옷이니까요.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4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공금 2억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회사 운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연 판사는 그 변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히려 피고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이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힘들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죠.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한 소녀의 목소리처럼. 아버지,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법정의 중앙, 진실의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버린 과거가 그날 판결문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20해 전 한겨울의 골목.
눈이 흩날리던 날 5살 여자아이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하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회피만이 남아 있었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귓가에 찢어질 듯한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서연, 아빠는 이제 너를 돌볼 수 없어. 잘 지내라. 그 한마디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사라졌고 아이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눈 위에 떨어지는 눈물은 따뜻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버려진 아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인생을 대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서연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문 앞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구원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을.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얼굴보다도 버린다는 것의 무게가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 결심은 어린아이의 다짐치고는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붙잡았고 밤마다 고아원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외웠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배운 글씨였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20살 법대에 합격한 날, 고아원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진짜로 내 이름을 세상이 기억해 줄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웃었지만 마음 한편엔 텅 빈 자리가 여전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축하해 줬을까? 그러나 그 물음은 곧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묻어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그 이름 앞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판 기록 속 첫 번째 피고인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름, 오래전 그녀를 버린 남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엔 같은 이름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건 기록을 열자 고개가 멈췄습니다. 출생지, 연도, 그리고 주소 일부. 모두 기억 속에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조용히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밤늦게 혼자 법원 서류실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박성호 58세 중소기업 대표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 그리고 아래쪽 가족란에는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없음. 그 단어는 냉정했지만 오히려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없음이라는 단어로 존재해 왔습니다. 출생증명서에도 부모 이름은 공란이었고 학적부에도
가족 연락처란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빈칸으로 시작되고 스스로 채워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주할 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서연 판사님, 오늘 당신은 아버지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세상에 던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재판 당일 법정 문을 열며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오만함, 그리고 책임을 외면한 표정.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한때 나의 전부였어요. 이서연의 눈빛은 흔들렸고 법정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죠. 그날 그 자리에 선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판사와 피고의 관계가 아니라 버린 자와 버려진 자의 재회였다는 것을. 법정의 시계 바늘이 십시를 가리킬 즈음 방청석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기가 출석을 확인하고 증인석의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자 이서연 판사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고석을 스치자 박성호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낯선 향기가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는 순간처럼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평정했고 억양의 높낮이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는 손으로 재킷의 앞서풀 정리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세월이 남긴 선명한 자국들. 그는 순간적으로 판사의 눈동자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그 눈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맑아서 차갑고 차가워서 따뜻하지 못한 눈. 그는 그 맑음을 어쩐지 어릴 적 겨울, 새벽의 하늘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기시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쌓아 올린 증거의 산을 차분히 훑으며 이서연은 핵심 쟁점을 하나씩 꺼내 올렸습니다. 자금 흐름표 3-가 2023년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총 2억 1천만 원이 이동했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사 운영자금입니다. 외부에 밝힐 수 없는 거래처와의 부채 상환이 있었고 거래 내역 7-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 골프장 사용 내역과 고급 레스토랑 결제 기록이 빈번합니다. 그 역시 운영자금입니까? 짧고 차가운 질문의 나열. 박성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은 더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함을 강조하는 진술로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방청석의 공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미루다
후유증을 키운 작업 반장, 밤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했던 인턴, 학교 등록금을 포기한 계약직.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눈빛의 결대로 빛났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예. 당신은 누군가의 생계를, 누군가의 내일을 숫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도 사라집니까? 짧게 내리꽂히는 말. 박성호는 땀을 훔쳤습니다. 이 법정은 유난히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묵직한 열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눈앞의 판사에게서 오래전의 작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장면들, 눈 내리던 날, 한 골목, 자그마한 손, 그리고 자신이 뿌리치던 느낌. 설마,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상이라며 곧장 눌러 담았지만 상상은 씨앗처럼 이미 박혀 있었고 순간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날의 첫 증인은 회계팀의 대리였습니다. 회장님은 비용 처리 지시를 구두로 내리셨고 세부 내역은 나중에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중은 언제였습니까? 사실상 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별장 유지비, 골프장 VIP 연회비, 차량 리스료가 복리후생비로 분류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건 관행이었습니다. 누구의? 업계 전반에. 법률은 관행을 변명으로 삼지 않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쌓아 올린 문장들이 증인석을 차근차근 압박했습니다. 방청석 일부가 미세하게 탄식을 터뜨렸으나 서기는 즉시 정숙을 요청했고 공기는 다시 억눌린 조용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점심 휴정 직전 이서연은 다음 기일의 증인 채택과 증거 조사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근로감독관,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피고인 측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박무섭 씨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이름을 읽는 순간 박성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박무섭 그는 자신의 먼 친척으로 한때 잠깐 도와줬던 인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전장이 좁혀진다는 신호였습니다. 휴정을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혼잡의 틈에서 박성호는 피고석에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보는 순간 이서연도 우연히 시선을 올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의 하나의 점으로 포개졌습니다. 짧은 찰나, 그 찰나 속에서 묵은 세월의 그림자가 한 겹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박성호는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로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서연. 발음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의식이 새어나온 것을 스스로 놀라워하며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에서 새하얀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심 후 속개된 심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피해자 명단과 미지급액, 지급 지연 기간이 또렷하게 읽혔고 그때마다 방청석의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의 결을 가장 명확히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였습니다. 그 간극과 쓸쓸함, 그리고 부끄러움. 그때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같은 기간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약속이라니. 직원들에게 다음 달에는 준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7개월 동안. 경영상 말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집니다. 법정의 공기에서 한 번 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완벽히, 명확하게 작아졌다는 것을 방청석도 느꼈습니다. 속행을 마치고 이서연이 퇴정하려는 순간 피고 측 변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음 기일 전에 피고인의 참작 사유를 제출할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정제된 대답.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똑바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나무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창틀 바깥의 가을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귓가 어딘가에서 오래전 겨울의 바람소리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5살의 서연이 눈 위에 앉아있던 그날의 숨소리. 그리고 지금 성인의 서연이 법복 속에서 부여잡은 호흡. 그 둘이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재판은 감정의 전투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는 언제나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습니다. 그 시각 피고인 대기실에서 박성호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종이컵의 얇은 벽을 타고 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이서연. 그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다가 주저앉듯 멈췄습니다. 이름과 나이, 임용년도, 출생지. 불완전한 정보들 사이로 자신의 과거가 틈입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의 주소를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골목 이름, 건물 번호, 낡은 하숙집, 겨울. 그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진실을 향해 가장 약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이서연은 혼자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멸했고 그녀는 등을 곧게 세운 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자 싸늘한 바람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균형을 지켰습니다. 내일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에서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법정의 나무 벤치와 마이크, 기록철과 이름표가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심장은 여전히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버린 자와 버려진 자,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
이 네 개의 호칭이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얽혀들며 다음 날의 빛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재회는 단지 눈빛의 스침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책임이야말로 법정이 가장 정확히 다루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법원 근처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그날 재판이 끝난 후 곧장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마주친 그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알았던 그 여자 서연의 어머니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이서연 설마 그 이름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떠나던 그 겨울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젊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고 실패가 이어지며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지? 결국 그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라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저 무책임한 회피였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을 때 뒤에서 들리던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에 파묻혀 살며 그 기억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묻었던 이름이 법정의 단상 위에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밤늦게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자신이 예전에 후원금을 보냈던 고아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은 보육원. 그곳이 바로 서연의 이름이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서연이라는 아이를 아니?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 텐데 알고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요? 이서연 씨는 지금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심판하는 자로 나타난 겁니다. 도망쳤던 죄가 이제 심판대 위에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고석의 남자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손에 쥔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언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단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발언하십시오.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법보관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게 기회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 심지어 검찰 쪽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서연의 눈가에도 아주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 한 줄기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감정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기록됩니다. 오늘의 진술은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법보관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법의 이름으로 판결해야 했고 그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죄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비워졌을 때 이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박성호라는 이름 위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담긴 용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은 이른 새벽부터 붉은 긴장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신문 기자들의 손끝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본질을 넘어 한 인간의 과거와 죄, 그리고 속죄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이서연 판사는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법복의 깃은 단정했고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박성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일순 정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피해자 다수의 생계를 위협했고 그 결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왔던 벌을 드디어 마주한 것처럼. 이서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참작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피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중하지만 최소한의 용서를 담은 판결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상 위의 이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가 마침내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복을 입은 채 판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사합니다가 단지 법적 절차의 예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고백이라는 걸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가 울리는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그 한 번의 울림으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박성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단 10초만. 경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허락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문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는 법정에 남았습니다. 무겁고도 따뜻하게. 그날 저녁 이서연은 법원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스름한 노을이 법원 건물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법복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판결은 끝났지만 제 마음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놓지 못했던 한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법원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났네요, 아버지. 그녀의 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법정 안의 한자리에 남은 따뜻한 흔적 하나. 그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내리는 눈발이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박성호는 낡은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얇은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흔적이 그를 부끄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마지막으로 써야 할 한 통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흰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에게. 서연아.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버지는 창문 없는 방 안에 앉아 내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 법정에서 널 처음 봤을 때 그날의 눈이 다시 내리는 것 같았다. 너무 닮았더구나. 내 어머니의 눈, 그리고 나의 젊은 날의 미소까지. 그런데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히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었으니까. 서연아. 아버지는 그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친 거였다. 내 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다. 회사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내게서 등을 돌렸고 그때 남은 건 오직 너 하나였다. 그런데 그 하나마저 내가 버렸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되었단 걸 이제야 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나처럼 피하지 않았고 나처럼 거짓말하지 않았지. 그날 법정에서 내가 판결문을 읽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게 하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진심은 기록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 문장은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줬다. 지금은 하루하루 반성하며 산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지만 오히려 그 느림이 내 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젊을 땐 시간은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시간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 흐르는 것이었다는 걸. 서연아, 나는 법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너 앞에선 한 인간으로 그리고 한때 아버지였던 사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도 언젠가 울었다는 문장 하나만 남겨두길 바란다. 아버지는 이제 곧 건강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간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괜찮다. 적어도 이번 생의 마지막에 너를 이렇게라도 다시 불러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내 희망은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너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서연아,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2025년 12월 박성호가 눈 위로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짧은 숨을 고르던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조심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서연 판사님 귀하.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민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서연은 회의가 끝난 뒤 우편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란을 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 하나가 모든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흰 종이와 희미한 잉크 자국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떨렸지만 그 안의 문장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생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먼저 용서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한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 위에 닿았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의 손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는 듯한 따뜻한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연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언제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눈이 녹기도 전에 새해에 찬 기운이 다시 법원 복도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갔지만 그 복도 한가운데 이서연 판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한 통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 편지는 이제 구겨지고 닳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가장 온기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판사실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빛은 여전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질서가 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법은 인간의 죄를 다룬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의 마음을 비춘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법만을 위해 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판결은 삶을 위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법원 신입 판사 교육에서 그녀는 초청 연사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법정에 서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죠. 그들의 인생은 각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 신입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럼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완벽한 형벌이 아닙니다. 정의는 진실을 잊지 않게 하는 기록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은 철학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한 후배 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이서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제야 진짜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지를 받았어요.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한 줄이 제 삶을 바꿨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 읽은 편지였지만 마지막 문장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다음 생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정의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제게 정의란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판결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절도였지만 피고인은 전과가 많았고 세상은 그를 쉽게 단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연은 오랫동안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은 인간의 죄를 재단하지만 진심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누군가의 어두움을 조금은 밝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 뒤로
흰 눈이 흩날렸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서연 판사의 마음속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나무 벤치, 망치 소리,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이제 법을 넘어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아픔이 아닌 한 인간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은 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그날 재판의 피고인은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절도에 손을 댄 청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서연은 청년의 진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는 거칠고 삐뚤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을 훔친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뿌리쳤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을 붙잡지 못했던 그날의 겨울.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피고인, 아버지는 지금 어떠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청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수술비 때문에 제가 그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망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법은 죄를 다루지만 정의는 마음을 다뤄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지키려 했던 사랑을 다시 되새기길 바랍니다. 청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 한마디는 예전의 그날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던 장면 속에 과거의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은 조용히 비워졌습니다. 이서연은 법복을 벗지 않은 채 잠시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며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류가 살짝 흔들렸고 책상 위에 흰 편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생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생에서도 이미 그러셨어요. 법정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복도 끝에서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법정의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줄의 문장이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를 건너 용서로 이어진다. 그날 이후로 계절은 5번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앞 벚나무에는 다시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갔지만 그 안에서도 묘하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이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주소도 없는 그 봉투. 하지만 모든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서연 판사가 매년 두고 가는 편지였습니다. 그해 겨울, 이서연은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 그녀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쓴 짧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눈이 왔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이 맛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웃는 법을 조금 배웠다. 이곳에서도 별은 보인다. 서연이도 저 별을 보고 있겠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한 줄씩 더듬었습니다. 그 글씨들은 엉성했지만 살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서연의 판결을 기다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판결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꾸는 일을 하려 해요. 그녀는 조용히 공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벤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는 제가 아닌 세상의 몫입니다. 그녀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그 안에서 눈송이가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눈송이는 녹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듯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내리고 법원 앞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 벤치 위엔 흰 봉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쌓여 봉투를 덮었고 바람이 그것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퇴근하던 경비원이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습관이 됐구먼. 딸이 쓴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날. 그는 고개를 숙여 봉투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편히 쉬소, 회장님.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서연은 새로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사건은 장기 미납 부양료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딸, 피고인은 아버지. 그녀는 문서 첫 장을 넘기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펜을 들고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끝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법은 부모의 책임을 수치로 판단하지만 사랑은 그 책임을 시간으로 증명한다. 그녀의 펜끝이 멈췄을 때 창문 너머에서 한 줄기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법정 안의 먼지를 비추며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법원 옥상. 이서연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남은 하늘 위로 새들이 느릿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복을 벗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은 겨울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의 잔향이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법원 앞 벤치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그 위에 새로 떨어진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건 마치 세상이 한 인간의 삶과 용서를 조용히 덮어주는 마지막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딸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용서는 계속된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기슭 공동묘지, 눈이 살짝 내린 그곳에는 작은 묘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짧은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끝내 사랑을 배운 사람. 그 묘비 앞에 이서연 판사가 조용히 섰습니다. 법복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꽃 한 송이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올해도 첫눈이 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며 묘비 위로 내려앉았고 그 위에는 이미 누군가 두고 간 듯한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리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 그녀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구치소의 교도관이 대신 써준 것으로 보이는 짧은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마지막 기록. 서연아, 내가 떠나기 전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내게 남기고 싶었다. 너는 내 죄의 끝이자 내 구원의 시작이었다. 사람이 진심으로 무릎 꿇는 순간은 법정이 아니라 마음의 법정일 때다. 그날 법정에서 내 눈을 보고 나는 내 죄를 모두 인정했단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서연아, 내가 내 판결을 내릴 때 나는 오히려 평화를 느꼈다. 법은 차가웠지만 내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이었다. 이제야 알겠구나.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걸.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판사가 아니라 그저 너의 아버지로 태어나 평범한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아버지 박성호. 이서연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판결은 끝났어요. 당신의 죄도, 제 원망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요. 그녀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묘비 위에 눈이 흩날리며 그녀의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그 빛 속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날아가듯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갈게요. 당신의 이름이 제게 남긴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남았고 그 발자국 뒤로 바람이 흩날려 그 흔적을 서서히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판결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한 줄 적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심판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구원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마지막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눈은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 눈송이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내 곁에 올 수 있구나. 딸을 버리고 간 남자는 몰랐다. 진정한 끝.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 용서는 결국 같은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난다. 그날 이후 계절은 몇 번을 바뀌었고 서울의 법원 건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 몇몇은 이제 이서연 판사를 단순한 법관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듣는 재판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재판 기록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63세 남성, 상해치사 혐의. 그의 범죄 동기는 짧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다?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법은 차갑지만 너의 눈은 따뜻하더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그 따뜻함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석의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낭독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녀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날 왜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까? 그는 오래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섞인 한숨이 들렸고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죄이나 인간적으로는 본능이었다. 사랑은 때로 판단보다 빠르며 그 순수함이 죄로 남을 때 법은 그 마음을 기록해야 한다. 망치가 울리며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의 편이 되어 드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장 맨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남자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노트 한 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당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사랑을 재판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탁자 위의 편지들이 살짝 흔들리더니 맨 위에 있던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생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 생에서도 이미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줄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수고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잔잔한 미소로 그 말에 답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조용한 숨결과 함께 하얀 종이 위에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은 기록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세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3층 한 구석에 오래된 판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신입 판사 김하늘은 새로 배정받은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꽂혀 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의 기록 이서연. 하늘은 조심스레 먼지를 털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결과를 판결하지만 사람은 이유를 기억한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판사 연수원 시절부터 들었던 이름, 이서연 판사. 냉철하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법관으로 그녀의 판결문은 지금도 교육교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넘길수록 문장들은 깊이를 더했습니다. 진실은 타인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판결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이미 성공이다. 용서는 판결보다 오래 남는다. 하늘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먼 시간의 숨결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진심은 기록된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 것.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서연 판사님, 당신의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며칠 후 하늘은 이서연 판사 추모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판결문 일부가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흰 꽃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을 다루었지만 그 법 속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판결문, 아직도 기억나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인간은 이해받을 수 있다. 그 문장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같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하늘은 법원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재판하셨죠?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이 천천히 펼쳐졌고 그 페이지 위에는 마지막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끝에서도 나는 판결할 것이다. 증거 사랑, 결론 용서.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오래전 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던 눈빛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서연 판사님, 당신의 진실은 여전히 이 법정에 살아 있습니다. 몇 년 뒤 법원 3층 복도 끝에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흑백 사진과 그 아래 짧은 문장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재단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한다. 이서연 판사. 그 문장은 법원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잠시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판결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